안녕하세요. 썰밤을 들으며 쉬엄쉬엄 세상 구경하면서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뒀던 사연인데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억울하고 화나면서 통쾌한 사연을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이 태어난 일이죠. 임신이 수년 동안 되지 않아 포기 상태였는데 선물처럼 찾아왔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아이의 숨결 하나에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려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매일이 찬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이 흐르도록 저희 가정에는 그 어떤 큰 풍파도 없이 오직 평온과 웃음만이 깃들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믿고 싶지 않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긴 했지만 긴급 수술도 끝내 그를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한 줌 연기처럼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했는지 하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남편 목까지 살아내야겠다고 기운을 냈습니다. 그날부터 평일엔 한밭집에서 허리를 굽혔고 주말엔 집 한켠에서 미싱을 돌리며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터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아들에게 예전만큼 시간을 쏟진 못했지만 제 마음만은 변함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이 정도쯤은 고생이란 말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작은 것이겠죠. 세상엔 저보다 훨씬 더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감히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강물처럼 흘러 아들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건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축하해. 엄마처럼 무식한 엄마 만났는데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 들어갔구나. 정말 장하다. 엄마가 날 낳아주셨으니 엄마도 당연히 똑똑한 거야. 그 시절엔 제대로 학교 다닌 사람 자체가 드물었잖아. 엄마도 공부했으면 엄청 잘하셨을걸? 그런가? 아유, 그래, 맞아. 나도 공부할 기회만 있었으면 한가닥 했을 거야. 농담이다, 농담.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부풀었습니다. 세상이 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쑥불쑥 문득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남편이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벅찬 순간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이미 저 멀리서 아들과 저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일을 그만두고 쉬엄쉬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내내 지방 출장과 해외 출장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이 건축가라는 직업이 그러했기에 건물을 짓는 일이라면 불러주는 곳마다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하늘길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죠. 그리운 마음을 삼키며 지내는 동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켠 마음 한구석은 짙은 걱정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연애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들이 집에 들를 때마다 말했답니다. 쉬엄쉬엄 해라, 아들아. 일만 하다가 젊은 날을 다 보내버리면 억울하잖니.
그렇게 타일렀지만 아들은 언제나 웃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아이는 삶을 제법 야무지게 꾸려나가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건축가로 일한 지 10년 만이었죠. 참하게 생긴 얼굴에 지적인 분위기까지 풍기는 아가씨였답니다. 알고 보니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원까지 마쳤고 스스로 사업까지 하던 참 부지런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짝을 데려오다니 마음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유, 아가씨, 얼굴도 예쁜데 머리까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녔다고? 네, 어머님. 부모님께서 억지로 떠밀다시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요, 사실 미국이라고 특별할 건 없어요. 공부는 어디서든 힘든 거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아무나 미국까지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지. 어지간히 똑똑하고 성실해야 가능한 일이야. 그럼 지금은 사업을 한다고? 네, 그 작년까진 미국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왠지 한국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새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그래.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아들 만나게 된 거네. 인연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 같은 만남이라니. 맞아요, 어머님. 저희 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결혼하면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살가워서 처음 만난 날부터 제 마음을 푹 사로잡았습니다. 그 애틋하고 반짝이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제 가슴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만 같았죠. 아들은 이미 홀딱 빠진 얼굴이었고 저 역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을 허락하고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겠다고 말이죠. 아들 결혼 이야기가 착착 진행되던 어느 날 사돈댁 부부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기대도 걱정도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 사돈 부부는 참으로 순하고 너그러운 분들이셨습니다.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방 한 칸만 내어주고 아이들이 알아서 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떠나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내가 신혼집 선물해야겠다. 내 손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자.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렸습니다. 아이, 엄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마련할게. 이제 내 살림은 내가 꾸려야지. 엄마 돈은 노후 자금으로 써.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제대로 장가 보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결혼 선물로 해주고 싶은데 왜 그걸 거절하니? 엄마가 기쁘려고 하는 거다. 알겠지? 결국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신혼집을 장만해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혼수는 사돈 부부께서 적당히 아이들의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셨고요. 결혼식은 화려하지도 너무 소박하지도 않게 담백하고 온기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축복이 담긴 꽃길을 걸어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저는 눈물 한 방울을 조심스레 삼켰습니다. 잘 살아라, 내 아들. 꼭, 꼭 행복해야 한다. 이제 아들은 결혼의 집을 떠났고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들은 일에 바빠 집을 자주 비웠기에 익숙할 법도 했지만 막상 장가를 보내고 나니 허전함이 사무치게 깊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아들과 함께 했던 흔적이 불쑥불쑥 살아나 나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나, 너희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니? 문을 열자 며느리가 해맑은 얼굴로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뭐야, 정말? 그냥 내 얼굴 보려고 온 거야? 가슴이 뭉클하고 웃음이 절로 터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 쪽으로 눈길을 주며 슬쩍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그 수경이가 엄마 너무 뵙고 싶다고 해서 연락하면 괜히 엄마가 번거로워 하실까 봐 몰래 오자고 하더라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라나 뭐라나. 아유, 참 우리 며느리가 속이 깊구나. 하필 내가 심심해서 쓸쓸해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와주니 금방 기분이 환해진다. 어서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엄마가 만난 거 해줄까? 그러자 며느리가 재빠르게 손사래를 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재료도 다 사왔어요. 주방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은 이이랑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곱고 야무질까 싶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이 결혼을 잘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쯤 되뇌었죠. 이 집안은 분명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질 것 같다는 아주 든든한 확신이 가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만들어준 파스타를 배부르게 먹고 나니 오랜만에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순도순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레 출장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또다시 걱정과 근심이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한 3, 4개월 정도 싱가포르에 나가야 할 것 같아. 뭐? 해외 출장? 아니 이제 막 장가간 녀석이 무슨 출장이야.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고 넌 그냥 한국에 있으면 안 돼?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선호 달은 금방이잖아. 그동안 수경이도 한가하다고 하니까 둘이 자주 만나서 놀고 그래. 맞아요, 어머님. 저 아직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시간 많아요.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이 대신 자식 노릇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 나야 좋지. 예쁜 며느리 자주 보면 그보다 좋을 순 없지. 아이, 그래도 신혼부부가 떨어져 있는 건 좀 아쉽구나. 아들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했고 며느리 역시 속 깊게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더군요. 그래서 얼마 뒤 아들은 결국 싱가폴로 훌쩍 떠났고 며느리는 정말 혼자서 저를 찾아왔답니다. 며느라, 웬일이니? 이 시간부터 나랑 놀려고 온 거니? 어머님, 제가 맛있는 점심 해드리려고요. 아,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 설마 우리 아들이랑 결혼 무르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 괜히 심장이 철렁한다 얘야.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꺼낸 이야기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소개팅 해보지 않으실래요? 이희한테 들었는데 아버님과 사별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혼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소개팅? 아우 얘야 아서라.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니? 난 혼자가 편해. 어머님, 그건 아직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어머님은 아직 젊고 예쁘세요. 남자도 만나보고 데이트도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나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얘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아주 진지하구나. 며느린 초롱초롱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그래, 한번 만나볼게. 근데 뭐 하는 남잔지는 좀 알려줘라. 미리 알고 나가는 게 덜 떨릴 것 같아서 말이야.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그분은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어머님보다 연하예요. 멋지고 똑똑한 분이라 정말 재밌고 설레실 거예요. 며느린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당장 내일이라도 소개팅을 잡겠다고 신나서 난리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분위기에 휩쓸려 부랴부랴 옷장을 뒤져 예쁜 옷이 있나 찾아보고 이것저것 입어보며 오랜만에 치장도 했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꾸며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
아직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자신감이 조심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니 눈앞에 선 남자는 마치 세월이 빚어낸 시니어 모델 같았습니다. 은은하게 기른 수염은 세련미를 더했고 머리는 2대8로 자연스럽게 넘긴 채 흐트러짐 하나 없는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 모습에 한눈에 압도당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데다 능력까지 갖춘 남자였답니다.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흥채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듣던 대로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저는 김미자라고 해요. 미자 씨라 이름도 참 곱군요. 미자 씨 굉장히 고우시고 또 단아하시네요. 이런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그동안 제 인생 정말 헛살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에이, 제가 무슨요. 너무 띄우지 마세요. 저는 과장 하나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차는 뭐로 하시겠어요? 흥채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주문하러 갔고 이윽고 커피잔을 손에 들고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부끄럽게도 거의 제 이야기만 온통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남자 앞이라 긴장이 풀렸는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순진한 삶의 이야기들을 주저리 쏟아내버렸거든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신이 나서 제 얘기만 했네요. 아닙니다, 미자 씨. 이야기가 아주 따뜻하고 재밌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니 정말 감동입니다. 미자 씨, 우리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결정 내립시다. 뭘요? 우리 연애합시다. 인생 길어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미자 씨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벌써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미자 씨 본 순간 3초 만에 확신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주실 분이라는 걸요. 흥채 씨,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미자 씨, 제 친구는 소개팅 받고 딱 일주일 만에 살림 합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젊은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행복은 가까이에 있을 때 붙잡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자 씨, 저는 진심으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흥재 씨는 그렇게 단호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흥채 씨가 무척 마음에 들어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림을 합치는 문제는 아들과 상의한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 전에 연애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흥채 씨는 매너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고 세상 물정을 두루 아는 듯 대화를 편안하게 풀어나가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데이트는 매번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저 또한 긴장 없이 웃으며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와인바라는 곳에도 가봤습니다. 반짝이는 잔에 담긴 붉은 술을 천천히 음미하며 비싸고 맛있는 와인을 마셔본 것도 그와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주말이면 한국의 경치 좋은 관광지를 골라 가슴 벅차게 돌아다녔고 오랜만에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네요. 이제 저에게 조금은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네? 설마 재혼 말씀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역시나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군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사별하고 나서 혼자 지낸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재혼이라는 문턱을 선뜻 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흥채 씨를 꼭 보여드려야죠. 저는 제 아들의 의견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미자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다행히 흥채 씨는 저의 속내를 섣불리 재촉하지 않고 고요히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무려 2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흥채 씨는 전업 투자자라 따로 출근하지 않았기에 때때로 업무 통화를 짧게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줬습니다. 그 짧지 않은 2달 사이에 제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죠. 사랑이란 이렇게 사람을 환하게 피워내는구나. 늦은 나이에 가슴 벅찬 행복을 뼛속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새 조심스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생을 흥채 씨를 제 동반자로 맞아들이기로 말이죠. 아들의 허락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할 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귀국하길 오매불망 기다렸죠.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님, 그 일랑 통화했는데요. 어머님 재혼 대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바로 살림합시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직접 허락은 받아야지. 그게 도리 아니겠니? 요즘 세상에 무슨 허락이 그렇게 대단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는 거죠, 뭐. 어머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사실 흥채 씨가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 솔직히 반은 같이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더라. 아하. 그럼 거의 살림을 합치신 거네요? 이야, 곧 정식으로 재혼하시는 거구나.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고야, 다 늙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만. 그래도 참 행복하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슴 뛰고 사랑을 받으니 살맛이 나는구나. 아이고야, 내가 며느리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 참.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보기 좋아요. 오히려 제가 다 뿌듯하네요. 흥채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님, 꼭 행복하게 잘 사세요. 며느리의 그 따뜻하고 눈부신 미소가 제 가슴 한켠을 또 한 번 환히 밝혀줬습니다. 한편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맡은 일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3, 4개월이면 좋게 끝날 거라고 했던 터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5개월은 걸릴 거라고 조금만 더 잘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 저는 며느리가 혼자 남아 외로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며느린 제법 의젓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며 시간을 잘 보냈고 가끔은 제 집에 들러 수다를 잔뜩 떨고 깔깔 웃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심심할 틈 없이 지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흥채 씨와 단둘이 집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불쑥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셋이 함께 티타임을 가지게 된 거죠. 어머님, 보기 정말 좋아요. 흥채 아저씨랑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요. 천생연분 같아요. 완전 부부 같으세요. 아유, 며느라 그렇게 보이니? 아, 요즘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다 흥채 씨 덕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며느리 네 덕분이야. 그럼요. 제가 어머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 생겨서 제가 더 기뻐요. 저는 며느리 앞이라 쑥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흥채 씨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귀엽다고 어린 커플 같다고 킥킥 웃으며 장난스럽게 놀렸어요. 그때 마침 흥채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짝 놓고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중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호쾌하게 울려 퍼졌죠.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환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 흥채 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투자해둔 부동산이요. 곧 크게 뜬다고 하네요. 돈만 넣으면 2배, 3배는 기본이고 잘하면 10배까지 뛴답니다. 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후배놈이 준 정보라 믿을만 하거든요. 이번엔 정말 물건입니다. 아유, 그래요? 아, 정말 축하드려요. 그러자 흥채 씨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어쩐지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저기 미자 씨도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건 정보가 100% 확실합니다. 공무원 후배가 목숨 걸고 알려준 거니까요. 투자요? 아유,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해요. 아, 왜 없어요? 이 집도 있으시고 분명 노후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두셨을 거 아닙니까? 대출 좀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저 믿고 과감히 한번 투자해 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며느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흥치 아저씨, 저요. 저도 투자할래요. 그래. 우리 새색 씨가 투자한다면 이 아저씨가 당연히 환영해야지. 걱정 말아라.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내가 무조건 보장한다.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돌려줄 테니 안심해라. 흥치 아저씨 믿고 투자한 게 한두 번인가요? 덕분에 매번 대박 터뜨려서요. 제가 재미를 엄청 봤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며느리는 이미 흥치 씨와 여러 차례 투자를 함께하며 꽤나 이득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흥채 씨는 다시 한번 저를 향해 부드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권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나중에 재혼하면 으리으리한 저택 하나 장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은 제가 살 거지만 미자 씨가 좀 보태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미자 씨 나 못 믿어요?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럼 투자하시죠. 대출 좀 받고 모아두신 돈 보태면 제가 틀림없이 큰 수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 믿어보세요. 곧이어 며느리도 옆에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테니까요. 어머님도 같이 해봐요. 우리 둘이서 대박 한번 터뜨려 보자고요. 아이, 며느라. 어머님, 흥치 아저씨 못 믿는 거 아니시죠? 아니야, 믿지. 그럼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요. 전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거든요. 저는 한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흥채 씨가 괜히 서운해할까봐, 그리고 정말로 두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결국 홧김에 덜컥 말해버렸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투자할게요. 그 순간 흥채 씨와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손뼉을 마주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미자 씨.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우리 이번에 진짜 대박 터뜨릴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차디찬 대출 창구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노후 자금까지 죄다 털어 모은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치 망설임 없이 흥채 씨에게 건넸죠. 미자 씨, 아주 훌륭한 선택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큰 축복이 찾아올 겁니다.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은행 대출에 이 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어요. 가진 걸 다 걸었어요. 미자 씨, 이제부턴 대저택에서 우아하게 살아가는 꿈만 꾸세요. 우리 둘이 함께 손잡고 대박 터뜨릴 겁니다. 아드님 오시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당당하게 같이 살자고요. 네,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해요. 입가엔 웃음을 억지로 걸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란 감정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마치고 나니 흥채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바쁘다라는 이유를 들며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흥채 씨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전화를 해봐도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고 카톡 메시지에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조금씩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머리카락이 서서히 곤두서는 것 같았죠.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라, 흥채 씨가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답장도 없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바쁜 일 있나 보죠.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 싱겁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던지는 말투였죠. 그럴까? 그나저나 우리가 투자했던 건 잘 되고 있는 걸까? 투자하셨었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난히 차갑고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꼭 남 이야기하듯 뚝뚝 끊어진 말투였어요. 며느라, 수경아, 너도 같이 투자했잖아. 기억 안 나? 제가요? 난 안 했어요. 이번엔 느낌이 좀 이상해서 패스했거든요. 뭐라고? 나더러 그렇게 부추겨놓고 정작 넌 투자 안 했다고? 제가 언제 부추겼어요? 그냥 어머님이 좋으면 하라고 했던 거지. 선택은 어머님 몫이잖아요. 아니야, 네가 하라고 했잖아. 네가 흥채 씨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이 좋아서 신나게 투자하겠다고 하신 거지 제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쇳덩이가 가슴에 떨어지는 것처럼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은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붙들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흥채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음성 안내가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구나. 나는 모든 걸 잃었구나.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저는 억누를 수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거칠게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가슴을 지지기는 절망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흐느끼며 울었죠. 경찰서에 가서 눈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형사님은 기록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흥재 씨라는 사람 전과는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허탈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로하려는 듯 덧붙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피해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의 단호한 말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밀려오는 자책감과 수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꿈꾸었던 재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덫에 걸려 모든 걸 잃은 어리석은 피해자였을 뿐이었어요.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겨울바람처럼 서늘해진 어느 날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덜컥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아들이 사는 신혼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아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 사기당했다며. 아들의 첫마디는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가슴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당한 걸 내 아내 탓을 했다며? 뭐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 얘야, 네 처가 소개해준 남자였단다. 투자도 수경이가 옆에서 부추겨서 한 거고. 엄마, 집사람은 그냥 소개팅만 해준 거라며. 투자도 자기가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잖아. 아들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변명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더군요. 물론 수경이도 완벽하진 않아. 솔직히 이번 일에 책임이 아예 없진 않지.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사기꾼한테 홀딱 빠져서 전 재산 던져버린 걸 남 탓만 하겠어?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당했다. 네 말이 다 맞아.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아들의 싸늘한 눈빛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실망이야, 엄마.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무슨 대책은 있어? 어? 글쎄. 그냥 사기꾼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엄마. 아들은 지친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다가 믿기 힘든 소식을 던졌습니다. 나 엄마 못 도와. 집사람이랑 나 이민 가기로 했어. 이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얘야. 수경이가 호주에 투자해둔 건설회사가 있어. 나도 그 회사 지분 조금 넣고 간부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래서 호주로 가.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민을 간다고? 아들아 꼭 그래야 하니? 엄마.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 걱정이나 해. 사기꾼 못 잡으면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처럼 굳은 며느리와 아들, 둘은 나란히 서서 한 점의 연민도 없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날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서러움에 고개를 떨군 채 애들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텅 빈 거리 위로 쓸쓸한 바람만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혀 저는 선뜻 그 집을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짐이 되느니 차라리 잊혀지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2달 정도만 더 일한 뒤 호주로 이민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꾼이 잡혀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랬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마음처럼 흘러주지 않았습니다. 대출받은 지 3달이 지나자 은행에서 날아온 경고장은 잔인할 만큼 냉정하게 제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 한 푼 벌지 못한 채 2손만 부여잡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부랴부랴 식당에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삶은 막다른 골목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고 저는 앞날이 캄캄해서 하루하루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고 밥은 거의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게 눈에 띄게 삐쩍 마르며 괴로운 날들을 견디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결국 망설이다가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녀석은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어, 그냥 니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제 남편은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도 될까? 며느리는 마지못해 온몸으로 싫은 티를 내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민 준비가 잘 돼가냐고 물었지만 며느린 매몰차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괜히 신경 끄세요. 그, 그래, 미안하다. 안 그래도 식당에 취직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다. 그러자 며느린 혀를 차며 쯧쯧 소리를 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얼굴이 반쪽이네요. 그러니?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가 봐. 며느라 혹시 먹을 것 좀 있니?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귀찮게 밥까지 차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기당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화근이 며느리에게서 비롯된 것인데도 말이죠. 잠시 후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부엌에서 대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접 안에는 대충 물에 마른 밥이 덜렁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기당해서 속이 타시니까 그냥 이렇게 드세요. 물에 말아 먹으면 편하겠죠? 그래. 대충 물 말아 먹는 게 좋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밥을 몇 숟갈 떴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물 마른 밥을 먹으면서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다가 이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비틀거리듯 가볍고도 무거웠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길고 긴 산책을 하며 저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각의 무게도 조금씩 정리돼 갔죠.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것은 남 탓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저의 책임이다. 그 돈은 되찾을 길이 막막하니 결국 나 스스로 벌어 갚아야 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껴안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한다. 그리고 제 아들, 비록 저에게 모질고 아픈 말을 퍼부었지만 아들이 선택한 이민이라는 길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금 살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수경이에게 또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끈질긴 불안이 제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저는 지인에게 어렵게 수백만 원을 빌려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미행하게 했습니다.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수경이가 또 다른 사기극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한 이는 형사 출신으로 이 바닥에서 소문난 탐정이었습니다. 수십 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이른바 꾼이었죠. 며칠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탐정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은 온통 잿빛으로 물든 듯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탐정은 차를 세우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구두에 무선 마이크 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그 순간 제 귀를 타고 믿을 수 없는 대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흥치 아저씨, 오빠, CM한테 사기친 돈 반띵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혼자 다 처먹으려는 건데? 야야 수경아, 안 그래도 주려고 했어. 근데 요즘 잠수 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 다음 달에 남편이랑 이민 간다고. 다 계획해놨어. 이민? 웃기지 마라. 그냥 쇼하는 거잖아. 네 서방이야 순진해서 네 말 다 믿겠지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호주에 투자하는 척하고 차명 계좌로 돈 빼돌릴 거야. 곧 입금되면 끝이라고. 그럼 그 모자는 어쩔 건데? 네 CM이 완전 바닥인데. 뭐래? 사기꾼 주제 누구 걱정하냐? 빨랑 CM이한테서 받은 돈이나 반띵하라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흥채 씨, 그리고 며느리, 그 둘이 짜고 쳤던 사기극. 그 손바닥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발버둥치며 울고 웃었던 것입니다. 탐정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계속 사기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확실히 잡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저녁 노을은 마치 타오르는 절망처럼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에 숨이 턱턱 막히는 듯했죠. 그때 조용히 핸들을 쥐고 있던 탐정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걱정 마세요. 후배 형사들에게 연락 돌려놨습니다. 해결은 저희가 합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덩치 큰 형사들 몇 명이 줄줄이 내려 빌라 쪽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문을 부수듯 열고 빌라 안으로 들이닥치던 형사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찍이서 보이는 장면. 수갑을 찬 흥채 씨와 며느리 수경이가 나란히 끌려 나왔습니다. 쇠고랑에 묶인 손목이 덜렁덜렁 흔들리는데도 두 사람은 별로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휩싸여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수경이, 흥채 씨, 둘이 한패였구나. 설마 했는데 며느리까지 사기꾼이었을 줄이야. 제 목소린 터져나오는 울음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고개를 삐딱하게 꺾고 눈을 흘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네. 노인네가 끝까지 눈치 없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똑똑하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시간과 사랑이 농락당한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네 본 모습이었니? 그동안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던 모습은 다 가짜였던 거냐? 그러자 며느린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당당히 말했습니다. 다 걸림판에 거짓말할 일 있어? 우린 초범이라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오거든? 그깟 깜빵쯤이야.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 같으니 너희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 망가뜨린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형사들이 저를 제지하며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을 승합차에 밀어놓고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서 있다가 이윽고 정신을 다잡고 탐정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 손에 쥔 핸드폰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지경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전화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싸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라. 네 마누라 사기꾼이야. 네가 믿고 따라가려던 이민 계획, 호주 회사 지분 전부 다 짜여진 사기극이었어. 수경이랑 흥채가 같이 짜고 우리 모자를 등쳐먹으려던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아직도 엄마가 사기당한 걸 내 아내 탓으로 돌리냐? 그래서 이런 전화한 거야? 웃기고 있네.
아니야, 아니라고. 방금 경찰들이 직접 잡았어. 정흥채 그리고 수경 둘이 한패야. 어서 경찰서로 와봐. 내 말이 거짓인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제 말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더는 아들의 냉담함을 듣고 있을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려놓으며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아들은 조서를 받고 있는 며느리와 흥채 씨를 본 순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눈빛은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믿고 싶은 미련이 뒤엉켜 있었죠.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엄마가 엄마가 내 아내를 억지로 사기꾼으로 몰아간 거겠지.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울컥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못 믿겠어? 수경이 저 사기꾼한테 홀려서 네가 지금 진실을 봐도 외면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모자가 당한 거라고.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네가 만난 사돈 부부도 가짜야. 돈 주고 부른 연기자라고. 이것들은 사기꾼이야.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수경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수경아, 네 입으로 말해줘. 제발 진실을 말해줘.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우리 결혼하려던 것도 이민 가자던 것도 전부 돈 때문이었어? 그러자 며느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입꼬리를 비틀며 조소를 흘렸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 야, 내가 혼인신고 왜 미루고 버텼겠냐? 한몫 챙기고 튀려고 그랬던 거야. 이 돌대가리야. 저 노친네보다 너는 더 멍청해. 아주 제대로 속아 넘어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럼 너랑 저 남자가 짜고 우리 엄마를 사기친 거였어? 나랑 같이 이민 가자는 것도 다 전부 거짓말이었고? 수경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줘야 이해하겠냐, 이 멍청아? 내가 네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야. 대기업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네 놈을 꼬신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따라오는 네 꼴이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리 좀 꺼져라. 보고 있으면 짜증나니까. 아들은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한편 조사를 마친 사기꾼 둘은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고랑을 찬 손목이 덜렁거리며 그들의 진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탐정이 조심스럽게 제게 귀뜸했습니다. 다행히 사기꾼들이 돈을 아직 쓰지 않았답니다. 숨어 있으면서 몇 푼 쓴 것 같은데 사기친 돈은 건들지 않은 모양입니다. 절차만 잘 밟으면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걸 다 잃을 뻔했지만 적어도 제 삶을 다시 일으킬 작은 희망은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오려는데 문득 어수선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보아하니 음식 배달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국밥 한 솥 가득, 유치장 안에 갇힌 사기꾼들에게 줄 밥이었나 보더군요. 형사가 국밥을 넣어주려는 순간 저는 번개처럼 외쳤습니다. 잠깐, 그 국밥 제가 좀... 형사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는 사이 저는 재빠르게 밥그릇을 낚아채 정수기 앞에 갔습니다. 뜨끈한 국물은 옆에다 빼두고 다른 플라스틱 그릇에 정수기 물을 가득 퍼부어 밥을 말아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물마른 밥을 유치장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수경아, 사기치다 걸려서 감옥 가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겠니? 그냥 이렇게 물에 말아 먹으면 속 편할 거야. 자, 받아라. 그러자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국밥인데 왜 물을 말아? 당장 국 내놔! 저는 냉정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국은 형사님들이 드시고 너희들은 물 마른 밥이나 처먹어!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한 맺힌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짓눌려 있던 응어리가 뻥 하고 터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속 시원한 사이다 한 방 날린 뒤 저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했을 때 걱정은커녕 비난부터 했던 것, 그 수경이한테 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요. 저는 잠시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다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솔직히 말해서 실망은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냐. 너는 내 아들인데. 아들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사과밖에 없네요. 저는 애써 어깨를 으쓱이며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된 여자 만나. 괜히 사기꾼 같은 여자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네 신혼집 빼는 대로 나한테 입금해라. 그 집 내가 도로 빼앗아야겠다. 괘씸해서라도. 아들은 울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겠어. 신혼집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엄마한테 드릴게. 화해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앙금까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비난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속 어딘가에 서늘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 후 저는 사기당한 돈을 무사히 돌려받아 힘겹게 떠안았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도 그만뒀습니다. 이제 저는 삐걱대며 하루를 버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죠. 다시는 절대로 연애 따윈 하지 않겠다고. 만에 하나 저 좋다는 남자가 나타난다 해도 2번 다시 속지 않겠노라고. 제 인생은 이제 오로지 저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다니던 건설회사에 남아 계속 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사기당하고 좋은 직장까지 몽땅 잃을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길을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조심스럽게 제 곁을 맴돌며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뜨끈한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면서 서툴지만 조금씩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끔찍했던 며느리와 재혼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저와 아들 많이 어리석었죠. 그래도 결말은 시원한 사이다로 끝났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디 여러분 인생엔 이런 눈물이 없길 바랍니다.